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법학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비지도사 1차 과목이죠. 자, 그리고 법학개론의 거는 범위가 좀 넓어요. 이게 다양한 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법, 형법, 헌법, 행정법이랄지 상법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개론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부분에서 멈춰 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자체가 1차 과목에서는 절대평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이렇게 법학개론의 경우에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렵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법의 개념입니다.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법학 일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법이라는 건 뭘까?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개념이죠. 뭐 오늘날 우리는 법대로 하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거는 이 사회 규범이다. 첫 번째는 사회 규범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사회 규범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준칙, 한마디로 이런 하나의 기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준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도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습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 규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산다, 관습에 따라서 이 과거 해왔던 대로, 그리고 종교 규범에 따라서 특히 뭐 성경에 따라서랄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좋은데 이제 이러한 걸로 해결할 충돌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규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이라는 거죠. 관습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충돌을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 관습, 종교 규범과 비교해 봤을 때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강제성이다. 일단 사회 규범이다. 사회의 준칙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죠. 국가의 강제력, 이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뭐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거기 강제로 징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위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위 개념. 여기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그대로 있는 법 규범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당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절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당위 규범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 문화 규범이라는 건데 법은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통선을 목적으로 법인임을 구현하는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이 어떤 전통, 이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면 문화 규범이다.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냐? 사회 규범이면서 그리고 강제 규범이면서 그리고 또한 당위 규범이면서 문화 규범입니다. 그 중에서 당위 규범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법의 일반 법의 의미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법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 법이라는 거는 뭔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세금은 내야 한다. 그리고 또 도둑질, 절도는 하지 말라. 그리고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행위 규범이라는 거죠. 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게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 규범이다. 그다음에 강제 규범이면서요. 강제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재판에 쓰여집니다. 법이라는 것은 행위 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죠.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해했다. 그러면 형법 250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 규범이면서 강제 규범이죠.
만약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이 재판규범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직규범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밑에 17개의 부처와 17개의 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야지 만들어집니다. 행정조직법정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법이 있어야 조직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 조직이랄지 이런 것들이 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규율하는 행위규범이면서 여기에 위반하게 되면 재판에 쓰여지는 거야. 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재판의 기준이 법이에요.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을 해서 그 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죠. 법에 범죄가 안 되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이걸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재판규범이면서 조직도 바로 법에 의해야 된다. 이 법의 구조는요, 바로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이 법은 바로 법의 개념 그리고 법의 구조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법 이외에 다른 기준은 없느냐?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앞에서도 봤지만 바로 도덕이랄지 관습이랄지 종교규범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출 표시를 해놨어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과 도덕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냅니다. 요즘에 이제 윤리 불감증 이런 것들이 많죠. 윤리라는 것은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준칙이 될 수 있는 법과 도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공통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법과 도덕은 모두 올바른 인간 행위를 위한 규범이다. 그래서 이게 이 도덕적이다. 그 다음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이건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공통점이에요. 종교나 관습 등과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2차적인 규범이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1차예요. 종교나 관습 등 이게 이제 1차적인 거라면 2차적인 것이 도덕과 법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어떤 양심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습과 종교라면 2차적으로는 바로 도덕과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덕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강제성이 있어요. 아까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 처한다. 이렇게 강제를 하는 규범이 있다면 이 도덕의 경우에는 양심의 구속이 되는 뿐이지 도덕이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강제성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법과 도덕은 최소한이다. 이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법원이 있는데 이 도덕은 평균 이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평균 이상을 지향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법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도덕의 최소한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처벌되는 바로 이제 비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거죠.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행위 측면을 규율합니다. 행위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을 규율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은 내면적인 것을 본다. 양심이라는 거죠. 뭔가 너가 올바른 생각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도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봤다 1차적으로 보는 종교나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가늠한 마음만 가져도 가늠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누군가를 가늠할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이게 성범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한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면의 세계로서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법과 도덕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건 목적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 하면은 저울이 나오잖아요. 이 저울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걸 하면은 바로 도덕은 선을 추구하죠. 착함, 선.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법에서 강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여기는 없죠. 여기는 강제성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한 타율적인 강제라면 이거는 양심적인 자율적인 강제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통제 이런 게 바로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외면적인 형사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율 대상은 그러니까 외면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면적인 거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서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규정을 하는 이런 거 있어요. 특히 민법이랄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면 여기 도덕이라는 것은 일면적인 거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뭔가 도덕적으로 이제 부모가 됐다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일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이랄지 이런 거는 법이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도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럼 법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거고요. 이게 도덕이라는 건 양심이기 때문에 선험적이라는 거야. 선험적인 이성에 의해 성립한다면 경험적으로 법전을 만들어내. 물론 이제 법에도 성문법과 불문법이라고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이라는 건 선험적인 거죠. 양심에 합니다. 수범자는 지켜야 될 것은 상대성이 그죠. 평균적 인간을 대상하는 절대성이다. 이건 이상적 인간을 추구를 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이상적 인간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법과 도덕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 비교는 거의 매 시험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과 관습에 대해서 볼까요? 법이라는 거는 성문법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관습이라는 건 뭐냐면 법전 형식으로 나와 있지 않는 계속 반복된 내용 이런 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법은 발생이 인위적인데 관습은 자연 발생적이죠. 관습이라는 건 계속 반복돼 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바닷가에서 계속 고기를 잡아왔어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 관행어업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법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강제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관습에 위반하게 되면 이게 비난에 그치는 거고요. 법은 한 목적성과 당위성인데 이게 관습이라는 것은 반복된 사실이다. 관습은 반복된 사실인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관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라는 거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민법이면 민법, 헌법이면 헌법, 그다음에 형법이면 형법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관습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과 관습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이 관습과 종교라는 게 1차적인 거라면 그다음에 도덕과 법이 바로 2차적으로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그러면 법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 이념이라는 것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법의 존재 근거죠. 법이 존재하는 근거가 뭐냐? 왜 존재하느냐? 법을 실현하는 사회생활의 실천 목표로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이 뭐냐? 아무튼 이 법의 목적과 이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자들을 보면 법이라는 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이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 생활을 실현한다. 결국 이 정의를 원칙으로 정의, 올바름, 도덕 생활을 실현해 가는 것. 이제 그게 바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념이다. 루소는 뭐냐? 개인의 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좀 사회국가 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는 건 있지만, 루소라는 사람은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은 목적은 개인, 즉 그 국민들, 시민들이겠죠.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도덕생활 실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덕과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칸트를 보면은요, 이 칸트는 도덕적인 개인의 인격 확보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칸트도 이제 도덕적으로 봤죠. 피에테는 민족 유지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법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엘링이라는 분은 모든 법은 목적의 소산이며 목적이야말로 법의 창조자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 전체가 공존해야 되잖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조건을 보장이 법은 목적이다. 결국 사회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게 법이 목적이다. 이렇게. 라드브루프는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뭔가 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정의, 한목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러면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지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을 말했는데, 그럼 정의라는 게 뭐냐? 정의. 바를 정자잖아요. 정의. 법과 정의라는 게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목적이 정의다. 정의.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인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 수준이다.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뭐 정의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의롭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법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근데 정의는 뭐냐 과연? 정의에 대해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준수해야 될 최고의 덕이다. 정의라는 게. 개인만이 아니라 각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관계에서 실현해야 될 사회적 덕이다. 그러니까 이 덕 이렇게 덕덕자잖아요. 이렇게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가 있고요. 평균적 정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이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상대적 평등.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특수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 정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표를 볼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 정의가 있고요, 특수적 정의가 있어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평균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정의라는 것이 평등하고 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평등하고 이제 이어지니까 좀 이해를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빵이 있는데 빵을 지금 이제 10명이 있어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 10명 중에서 한 명은 이미 밥을 2그릇 먹고 왔어요. 빵을 지금 안 먹어도 돼. 근데 2명은 지금 3일째 굶고 있어. 그럼 어떠냐? 이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굶은 사람에게 좀 더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 정의는 뭐냐면 절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서 주자. 이게 바로 평균적 정의라는 거죠. 근데 이 배분적 정의라는 거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실질적 정의, 실질적 평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평균적 정의라는 건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줘야 된다. 평등하게 다뤄야 된다. 똑같이. 근데 여기에 배분적 정의라는 건 제각각 어떤 상위의 다른 능력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이게 취급을 해야 된다. 가치에 따른 차이를 해줘야 된다. 이게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같음을 추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또 논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리적 차별이라는 게 뭐냐? 합리성 있게 나눠준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 정의는 일반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특수적 정의입니다. 그럼 일반적 정의는 뭐냐? 사회에 있어서 개인 권리와 상호 존중,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 단체에서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 정의입니다. 법률적 개념인데 보면 이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리스펙트. 그리고 개인 단체에 서로 자기의 일을 다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 정의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일을 이렇게 다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 그리고 각각 상호 존중을 해주는 거. 이렇게 강사는 강사대로 또 학생은 학생도로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일반적 정의라면 특수적 정의로서는 다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으냐 다르다. 근데 똑같이 이뻐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평균적 정의라면 그게 아니라 지금 더 너무 외롭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플라톤은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지키라. 이렇게 분수를 지키라. 이런 말을 했죠. 사실 우리 과거에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은 뭐 우리 말도 뭐 이제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뭐 옛날 말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요. 이런 거 이게 바로 플라톤입니다. 자기의 능력껏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가실까요? 한목적성이라는 건 뭐냐? 이제 한목적성이란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법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적합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 실행하도록 하는 원리인데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법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한목적성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선이다. 이는 법에 의해 추구해야 될 도덕적 최고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최고선을 개인주의, 그다음에 초개인주의, 초인격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두부르라는 사람은 그러면 도덕적 선이라는 게 뭐냐 이게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면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각각이 어떤 선하면 전체가 선한다 이런 개념.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개인주의는 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조금씩 희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더 이제 인격주의, 그러니까 개인 쪽에서 이게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이 선을 추구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익과 공익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익, 나의 이익과 전체 이익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목적성, 선이라는 게 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자, 그러면 나는 돌아다니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나는 건강해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통해서 또 전파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2주간 격리를 하라 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격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만이냐,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또 위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법적 안정성 이렇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법적 안정성입니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 개정될 때까지는 일단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인데요.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이 무법 상태다. 자, 그러면 공황 상태에 빠지겠죠. 오히려 법에 의해서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 안정인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법원이잖아요. 이게 법적 안정성. 악법도 법이든 뭐다? 바로 법적 안정성이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렇게 개정될 때까지는 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법적인 생활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라드부르흐는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법의 내용이 일단 명확해야 된다. 이게 법이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이걸 경성성이라고 그래요. 빨리 자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실행은 실제로 확실해야 되고, 법은 국민의 의식에 맞아야 된다. 그렇죠. 국민의 의식에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면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 대다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4.19처럼 이런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성문법주의, 그죠? 이게 법전으로 딱 만들어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10년 동안 주장을 안 해버리면 소멸해버려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간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이게 채권은 10년인데. 그리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취득시효는 뭐냐면 내가 이제 땅 부동산에 이제 등기를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거기에 권리자가 주장을 안 해.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거를 내 것으로 취득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그리고 뭐 선의 취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어떤 동산 이런 거를 시계를 이렇게 내가 샀다 이랬을 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서 볼 거고요. 공소시효 제도가 있죠. 범죄를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의 취득도 여기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권리자가 아닌데 취득을 합니다. 이게 선의 취득과 취득시효고,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이게 소멸시효라는 거고요.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적 안정성 관련된 건데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법의 이념 간의 상호가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의 내용이 정의와 한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의와 한목적성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 정의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이 정의이고 한목적성이면 법적 안정성인가에 대해서 시대와 가치관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한목적성과 그리고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뭐 어떤 제도가 있냐. 헌법재판소라는 거 아시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있냐면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있고요. 이제 과거에 어떤 탄핵 심판이라는 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인데, 그럼 뭐냐면 이렇게 이 악법, 즉 법률인데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바로 무효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악법에 위반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여기에 통제를 하는 게 탄핵이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를 하는, 조화롭게 가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 법이 그러면 헌법에서 위헌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위헌이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따라서 이러한 헌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의와 한목적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존중해 줘야 돼요. 대통령으로서 존중해 줘야 되고 법률로서 존중해 줘야 돼요. 이렇게 법적 안정성과 그리고 정의 한목적성을 서로 조화롭게 해가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을 보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할 때 이 원자는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집 원자거든요. 원자가 다르죠. 이거는 재판하는 곳은 이 원자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천할 때인데, 쉽게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 이렇게 말하는데 법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거는 법의 연원을 줄인 말이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 이게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쉽게 풀었으면 법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면 이 법에는 뭐가 있냐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많이 우리는 배웠죠. 법전 형식으로 있는 성문법과 불문법인데,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요, 성문법이 원칙입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의회나 기타 객관적 입법기관,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총리나 각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일정한 절차, 형식을 거쳐야 돼요.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그다음에 명령이라는 것은 법규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제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규칙과 조례. 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이에요. 이 성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불문법은 성문화되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법, 조리, 그다음에 판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그럼 불문법과 성문법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법전으로 딱 나와 있죠. 뭐 도로교통법,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로 다 나와 있는데 장점은 명확해요.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아무튼 예측 가능성은 법적 안정성인 거예요. 법전에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세법을 보면 세금 얼마 내면 되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법이 보다 손쉽고 법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쉽죠. 왜냐하면 법전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문법은 뭐냐면 탄력적 대응이 쉽지 않아요. 이게 쉽게 못 바꾸니까. 그 국회의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보더라도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계속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생 법안들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필요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쉽지 않아요. 이걸 경성이라고 하거든요. 잘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현실에 맞게 법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불문법은 뭐냐면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어요. 현실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명확하죠. 법전 형식으로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법적 안정성 확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